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9시 36분이네요. 예, 36분. 어저께 9시 40분이었는데, 오늘 36분. 9월 16일입니다. 9시하고 9월이에요. 예. 9시 36분, 9월 16일. 예.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금요일 밤 불금이에요. 위에 오뎅바에 있는 아이들이 가득하네요. 예, 아이들. 예, 이제 20대, 30대만 보면 이제 아이들 같아요. 앞에 오징어 세상에 또 사람들이 많고. 요즘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은 어디 막 이렇게 개발도상국 같은 냄새가 이제 점점 없어져요. 뭘 봐도 이제 어딜 봐도 다 선진국보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참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나날이 발전해가는 느낌이 들고, 다 선배들께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리고 이제 20, 30대들이 잘해야죠. 그리고 이제 10대들이 잘해야죠. 10대, 20대들이. 지금 이제 제가 청년임, 이거 제가 사비 털어가면서 이게 지금 자기 돈 쏟아부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은 얘기 하는 거,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수리남의 10가지 풍자들이란 제목을 한번 다려왔어요. 이게 뭐 제가 이제 늘 아시겠지만 약 20분 안 되는 시간에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매일매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어제 제가 2시간 동안 수리남 보다가 정말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쫙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시리즈를 이렇게 조금씩 10분씩 20분씩 이렇게 보는 스타일인데, 넷플릭스를 이제 보다 보니까 다 못 봐요. 보다 끄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껴놓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한꺼번에 이게 뭘 다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리남을 봤는데, 수리남 아직 다 안 봤어요. 아직 다 안 보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수리남의 뭐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보니까 이제 뭐 유튜브에는 이제 수리남 뭐 1시간 만에 다 보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편집 기술이 좋으시니까 하시면 되고, 정보분야의 콘텐츠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봤을 때 좀 뭐랄까요, 이런 영감도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래서 오늘 10가지의 풍자, 이 수리남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요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수리남, 이게 이제 뭐 명칭이기도 해요. 이게 명칭인데, 보니까 이게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아나하고 브라질하고 접경이 돼 있고, 이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현재 네덜란드어가 공통어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민지 중에서 영어 쓰는 나라가 제일 많고, 그다음 프랑스인데, 네덜란드어 쓰는 데가 이제 별로 없는데, 수리남이 네덜란드어 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또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수리남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1975년에 독립을 했어요. 54년에 이제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원이 됐고, 그전에는 아예 그냥 네덜란드 영이었죠. 그래서 75년도 정도에 분리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게 되느냐,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입니까? 차라리 네덜란드 직속이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제 자치를 하면서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또 흑인들이 거기 이 군벌들이 이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뭐 이름을 들으면 약간 예측이 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일 것 같지가 않죠. 일단 뭐 국토의 98%가 산림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2%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 수리남이 이게 뭔 얘기냐면 사실은 이게 실화라고 그럽니다. 예, 주인공이 이제 조봉잉이라고 옛날에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도까지 해서 실제로 이제 한국인이 거기서 이제 마약왕이었다고 그래요. 예,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다가 이제 대한민국 이제 국정원에 실제로 이제 잡히는 이런 상황이 온 그런 실화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즘은 되게 뭐 길게 안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예, 상당히 짧게 하는 것 같습니다. 6부작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저께 4화까지 봤어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보면 다 보는 거고 안 보는 걸 문제가 아니라 오늘 가서 뭐 한 30분 보겠죠. 제가 느꼈던 한 10가지의 풍자. 이 수리남이라는 자체가 줄거리와 상관없이 이 수리남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는 느낌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리남의 10가지 풍자 중에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이게 모두가 누군가를 이용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이 실화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평범한 누군가 큰 사기꾼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봉익이라는 사람도 원래 주인공, 그 사람도 사실은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작은 사기를 쳐가지고 수리남으로 이제 지명수배 당해서 이제 도망을 갔다가 수리남에서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냉동트럭 기사를 했답니다. 냉동트럭 기사를 하면서 이제 이 수리남 상황을 본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아주 그냥 뭐 그런 범죄 조직을 구성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뭐 어떻게 보면 피레미가 고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지만 인생이라는 거는 누가 큰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조그만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고 또 내 왼쪽에 있는 정말 뭐 맨날 찔찔 흘리는 사람이 정말 큰 사기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리남의 첫 번째 풍자는 뭐냐면 여기서 전제는 모든 누군가가 누구를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의 포지션의 싸움. 이걸 이제 첫 번째 전제로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황정민이라든지 박혜수 뭐 이런 사람들, 하정우가 이제 주인공이죠. 그래서 누가 속고 누가 누구를 속이느냐,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문제, 이게 이제 큰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풍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 수리남에서는 이 4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인물이 4가지를 대변해요. 첫째, 정부입니다. 국정원 요원이 나오죠. 국가 이익을 대변합니다. 둘째, 종교인입니다. 목사. 황정민이가 거기서 이제 종교인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개인, 하정우를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 개인이죠. 돈을 대변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 또 하정우지만 아버지입니다. 가족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국가 이익,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말씀, 돈, 그리고 가족, 이 4가지의 인간이 내빌 수 있는 명분을 대변하는 사람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그걸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은 국가 이익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황정민, 이 사람은 이제 사기꾼인데도 목사라는 어떤 그런 위장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로 자기의 행복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 하정우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단란주점 사장이고 뭐 이런 건데, 결국 자신의 모든 행동의 어떤 정당성을 나는 어차피 돈 벌면 돼. 돈을 위해서 뭐 온 거야 라는 걸로 대변합니다. 그리고 하정우는 또 하나 더 있죠. 아버지로서 이제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 그래서 항상 국정원 요원이라든지 거기 있는 어떤 조직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본인의 행동을 명분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풍자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약간 좀 우울한 얘기지만 세상은 모두 타락했다라는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 정글, 즉 말하자면 수리남이 98%가 산악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남을 정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의 상당히 그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정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힘들 때 이러죠. 야, 여기 정글의 세계야. 이 정글의 세계라는 느낌이 뭡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남이라는 어떤 그 내용을 쓴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상징화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정글이 없지만 결국 정글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나라. 뭐 처음 아시겠지만 하정우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단란주점 하는데 와가지고 공무원하고 이제 경찰들이 와서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오히려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하정우를 막 등을 쳐먹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을 어떻게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98%가 산악인 수리남에서 이 일을 찍는 겁니다. 남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타락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썩었다. 대한민국을 타락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풍자가 바로 세 번째 풍자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윤종빈 감독이죠. 윤종빈 감독이 이제 만든 건데 그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도 결국은 이제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바로 대한민국 어디서 다 썩은 놈들이다. 뭐 이런 거. 그 얘기가 나오죠. 예. 자기한테 득대면 친구고 아니면 원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세계, 정글의 법칙. 그래서 수리남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부터 이제 제가 이제 각 캐릭터에 대한 풍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강인구죠. 강인구가 이 사람이 이제 하정우예요. 강인구는 뭡니까? 그야말로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왜? 강인구, 강하고 인내심 강한 국민입니다. 강인구.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을 의미해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묵묵하게 우직하게 일 잘하는, 자기 일 잘하는 개인. 이걸 이제 강인구, 하정우로 정한 거예요. 근데 좀 여기서 약간 좀 재미있는 거는 하정우가 불법 프로포럼 투약으로 3천만 원 벌금을 확정됐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 약간 좀 이제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정우가 지금 마약에 손을 대는 느낌으로 이제 이번 드라마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어떤 걸 또 연상하게 하냐면 야, 하정우라는 것은 또 이런 걸 의미해요. 한 번 담근 건 또 하게 된다.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 번 하는 사람은 없다.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뭐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그렇고, 뭐 나쁜 거 할 때도 그렇고, 세상에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뭐 예를 들면 도박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도박 한 번 하는 사람은 없다. 뭐 마약도 마약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마약 한 번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게 해주는 게 또 하정우예요. 그래서 약간 중의적인 느낌인데, 약간 뭐 사실 본인한테는 약간 좀 애매한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이제 황정민은 뭐냐면 이름도 잘 지어 전요한이죠. 전요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요한, 그야말로 성직자죠.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요한입니다. 예, 변요한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 특출한 1%의 성직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특출한 1%의 성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기업가, 종교의 연예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거죠. 겉으로는 상당히 고귀한 척하는데 결국은 가장 타락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가장 열심히 살고 가장 주체적으로 사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얘기는 뭐하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보수 정당 쪽이나 이런 사람들을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느낌도 저는 솔직히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 경제라든지 야구강식의 세계 이런 거에서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황정민, 전요한은 상당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마약을 하고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런 걸 연상시키는 부분이 바로 전요한 역할을 하는 황정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최창호인데 이 사람이 박혜수가 이제 역을 한 거죠. 최창호 이 사람은 뭐냐면 국가를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최창호도 이름 잘 지어서 이게 벽창호입니다. 말하자면 벽창호.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약간 바보다. 정부라는 것은 약간 멍청하다. 이렇게 똑똑한 어떤 전요한 같은 사람들을 잡기에는 벽창호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이름을. 제가 여기는 분명히 제가 보면서 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정부나 국가기관이 공공영역이 국가이익이라 또 공공선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개인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전요한 말고 누구예요? 우리 하정우한테 이제 사실 하정우를 피해를 많이 줬잖아요. 하정우가 이제 거기 홍어를 잡아서 수출하러 가서 5억이라는 돈을 들고 가는데 그거를 다 소위 얘기해서 마약을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하정우 5억이 다 그냥 몽창 날아가게 만든 게 바로 최창호죠. 그러니까 이 정부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어떤 걸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어떤 국가이익이라든지 공공선을 대변해서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어떤 희생을 시켜서 이익을 희생시켜서 결국은 자기 일을 해낸다.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벽창호같이 멍청하다. 이런 걸 이제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뭘 사과를 해요. 나 다음부터는 이게 안 그럴게. 미안하다. 내가 같은 일 반복해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계속 그 일이 반복되죠. 뭐 하정우한테 계속 미안하다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떤 국가의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약간 풍자하는 겁니다. 뭐 JFK가 얘기하는 국가가 너한테 국가가 너한테 뭘 해줄 걸 바라지 말고 네가 국가한테 뭘 해줄 걸 바라라,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멍청한 존재,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최창호예요. 그리고 7번째 이제 변기태, 이 조우진이죠. 이 사람이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건 정말 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변기태입니다. 변기태.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것은 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조우진 역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유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업계에서든지 1등을 하는 사람이고, 기업으로 따지거나 뭐 국회의원이라거나 뭔가 다 1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2인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바로 2인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있으면서 우리 삼성, 현대, 대우도 이런 데도 있잖아. 자기가 뭐 거기서 이제 부사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오너를 모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1인자 밑에서 2인자로서 자기가 계급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을 것 같은 어떤 기대를 하면서 그 사람 밑에서 자기가 꿋꿋하게 뭔가를 버티는 겁니다. 그 어떤 누추함과 힘든 걸 버티는 거죠. 정말 똥이라도 먹을 것 같은. 그래서 변기태인 거예요. 가장 야비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이제 변기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칼을 갈고 있는 2인자,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런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박이 유연석입니다. 이 유연석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문직들이에요. 전문 지식과 글로벌 마일드로 무장되어 있는 엘리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의미해요. 이거 풍자한 겁니다. 그래서 욕망은 많은데 겁이 많아요. 그래서 뭘 하지는 못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구성원이 되려고 하죠. 즉 말하자면 되게 유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비겁한 사람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상당히 비겁한 걸 풍자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가 뭐냐면 장첸이에요. 천진. 장첸, 이것도 결국은 이제 범죄도시라는 패러디인데 이 사람 이름이 실제 장첸입니다. 그래서 천진이 이제 거기 본명인데 악명 높은 중국 뭐 깽단이죠. 이 사람은 결국 이제 세상에서 누구나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다는 얘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메이저는 전유한입니다. 마이너가 천진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원 떨어진 그 상대 당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뭐 당선이 됐으면 민주당은 이제 천진 장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나 라이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세계나 다 라이벌이 있고, 심지어는 순위라면서도 라이벌이 있는 겁니다.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떤 사회의 어떤 상황을 풍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천진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상당히 많은데 이 1등보다 2등이 항상 2등이 되는 이유도 보여줘요. 왜? 1등은 공간지각 능력이 있어요.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한 다중지능 이론. 그러니까 하버드 교육학 교수죠.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이 알겠죠. 한마디로 공간지각 능력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엮어낼 수 있는 지능이 없으니까 목적의식만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1등이 안 되고 2등이 된다는 걸 풍자한 겁니다. 그래서 1등은 이 공간지각 능력이 있고 다중지능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2등은 목적의식은 막 가고 잔인하고 이런데 결국은 그런 지능이 없기 때문에 2등을 한다. 이걸 풍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번이 뭐냐면 미국입니다. 정의의 심판자예요. 여기서 보면은 미국은 상당히 좋은 거로 나오고 브라질도 좋은 거로 나와요. 근데 이건 뭐냐면 누군가를 희생시킨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좀 좋게 만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가장 선한 존재로 묘사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감독의 목적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벌 흥행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글로벌 넷플릭스에서 한번 흥행을 치겠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원래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대요. 보통 유럽을 통하거나 남미에서 보면 미국에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수리남은 남미,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뜨고 있어요. 제가 이걸 예측했거든요. 이걸 솔직히 어저께 쓰겠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진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용 자체가 미국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미국을 상당히 좋게 묘사한 거는, 요건 풍자라기보다는 그냥 정의의 심판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묘사한 거고, 이게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걸 미국으로 설정한 겁니다. 이유는 누구든 정의 심판자는 하나는 있어야지 이 세계관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 미국으로 해놓은 거는 미국에서 흥행할 것을 목표로 한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풍자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 숟가락 한 장 얹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흥했기 때문에 요번에 미국에서 한번 딱 흥행을 하겠다, 이 느낌을 목적으로 딱 가져간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고 수리남을 마지막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